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칼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미국 혼자서는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더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라며 동맹국들의 전력을 분석했지만 후보 명단의 맨 위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편견은 서해하늘에서 날아오른 단 한 발의 미사일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미국 핵물리학자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억제력의 진짜 모습이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무기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웰이라고 합니다.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특별고문을 맡고 있죠. 얼마 전 워싱턴 국회의 사당 지하 회의실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직후였어요. 중국도 대만 근해에서 YJ-19라는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보좌관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로웰 박사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밤새 데이터를 정리했거든요. 의원님들, 상황은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킨잘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궤도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답이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던 거죠. 한 의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의 YJ-19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 탐지를 피해갑니다.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에요. 저는 스크린에 띄운 궤적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 내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해요. 마치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물수제비 같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맹국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본은 이지스 시스템이 강력하지만 극초음속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주는 거리상 직접적인 위협은 적지만 대응 능력은 부족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은 뛰어나지만 핵 억제력은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핵 보유국을 억제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역부족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동맹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KF-16이나 현무 미사일들은 분명 우수합니다. 하지만 사정거리나 위력면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해요. 북한 상대로는 충분하지만 더 큰 위협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진 지금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로는 전략적 균형을 바꾸기 어려워요. 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든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적에도 위성을 통한 추적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방어에 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몇몇 의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로웰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군요. 동맹국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판단이 정확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봤지만 군사 기술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을 다룰 때는 주로 북한과의 관계나 경제적 성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로웰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기술이 있을까 의심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이코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관련 기술이라고 하네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이라니 러시아나 중국도 몇 년씩 걸려서 개발한 기술인데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혹시 기존 미사일 개량 정도 아닙니까? 아니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명된 기술입니까? 시험 발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맹국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모르잖아요. 결국 서울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하이코어든 뭐든 과장된 홍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을 때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고 조선업이 발달했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군사 기술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보고서의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주장과 현실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때 비행기 안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럽계 방산 로비스트인 에드 포터였어요. 한국 방산업체들과 일할 일이 있어서 서울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포터와 대화하다 보니 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포터가 물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이라고 하던데요. 포터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렘 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수직 발사 방식이라던데 그럼 사실상 장난감이나 다름없죠. 저는 포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모방에는 강하지만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터가 덧붙였습니다. 핵승인도 받지 못한 나라가 전략 판도를 바꿀 수는 없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포터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결국 핵 억제력이 없으면 의미가 제한적이에요.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각자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예상되는 질문들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번 방문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면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예상대로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말이죠. 그때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포터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나온 후에도 우리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포터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업체들과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기술력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원천 기술 개발보다는 응용에 강하다고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찰한 바와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이코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크렘 엔진 기술은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거죠. 게다가 수직 발사라니 극초음속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하이코어는 기존 기술 조합이고 과장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시험 발사는 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포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험 발사와 실전 배치는 다른 문제죠. 몇 초간 날아가는 것과 실제 작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맞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곧바로 실용화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요. 포터가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F-15K 같은 기존 전투기에 탑재한다고 하던데 그럼 사실상 장난감 수준이죠. 기내에서 나눈 이런 대화들이 제 선입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현황과 한계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첫째,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셋째, 핵 억제력 부재로 전략적 의미는 제한적이다. 넷째, 과도한 홍보로 인한 기대치 관리가 필요하다. 포터가 제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결론은 서울에 가기 전부터 예상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가시는 겁니까? 동맹국에 대한 예의죠. 들어보기라도 해야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공정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접근이네요. 형식적인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줘야 하죠. 포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수준의 기술은 아닐 테고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포터가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좋은 출장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국 업체들과 미팅이 있어서 며칠 더 머물 예정이에요. 고맙습니다. 서로 정보 공유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 측 관계자들은 정중했지만 뭔가 과도하게 자신 있어 보였어요. 로엘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중 나온 외교부 관계자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코어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어요. 내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상세한 브리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놀라기는 글쎄, 예상 범위 내일 텐데.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도 관계자는 계속 하이코어를 자랑했습니다. 마하 5를 넘는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만 가진 기술이죠.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저는 정중하게 들었지만 내심 의심스러웠습니다. 마하 5 정도는 러시아나 중국도 이미 달성한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실제 무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특히 우리만의 독창적인 발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수직 발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발사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기술 장벽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포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과장이 심한 것 같다고 내일 브리핑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했어요. 포터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자기도 한국 업체 미팅이 있으니 서로 정보 공유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KF-X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리즈, 천궁 방공 시스템 등 분명 인상적인 성과들이었지만 대부분 기존 기술을 개량한 것들이었어요. 조선업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은 기존 기술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혁신은 드물었어요. 하이코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어졌어요. 택시 기사도 하이코어에 대해 들어봤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단한 무기를 만든다면서요? 미국이나 중국 못지않은 거라던데.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들까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네. 실망시키기 싫어서 더 과장하는 건 아닐까?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쳤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면 이렇게 과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여러 무기 시스템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현무 미사일, 천궁, 해성 등의 모습들이었어요. 분명 훌륭한 무기들이지만 모두 방어적 성격이거나 단거리용이었습니다. 결국 한반도 내에서만 유효한 무기들이지 전략적 균형을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때 한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을 담당할 박윤서입니다. 박윤서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수할 때의 눈빛은 매우 진지했어요. 하이코어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기대보다는 의심이 더 컸지만요. 오늘 보시게 될 내용들은 아마 놀라우실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박윤서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걸 보여줄까? 화려한 모형이나 시뮬레이션 정도겠지. 특히 해외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서 오늘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라니 뭔가 변명거리를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브리핑룸으로 향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는 과장된 홍보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여러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장도 높고 조명도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건 한쪽 구석에 놓인 하이코어 모형이었습니다. 먼저 전시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박윤서가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형 쪽으로 걸어갔어요. 길이 약 5m 정도의 미사일 모형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형 자체는 인상적이었어요. 매끈한 외관과 정교한 디테일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표면은 무광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각 부분의 이음새도 정교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안내판이었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이코어 시험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큰 글씨로 말이에요. 시험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박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체죠. 박윤서의 답변을 들으며 제 예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험체라는 건 결국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모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박윤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들은 모두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시스템 통합과 최적화 단계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핵심 기술이 검증되었다면 왜 아직도 시험체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웰 박사님? 돌아보니 포터가 서 있었어요. 포터도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듣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몇 명 더 따라왔어요. 포터 씨도 오셨군요. 네, 한국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들어보자고 해서요. 포터가 하이코어 모형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시험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요. 포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기화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그냥 기술 시연용 모형인 거야. 그렇게 보이네요. 실제 무기라면 이렇게 쉽게 공개할 리도 없고요. 포터가 모형 주변을 돌면서 관찰했습니다. 엔진 부분을 보세요.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 스크램 엔진이라면 훨씬 복잡한 구조여야 하는데. 저도 포터가 가리키는 부분을 봤습니다. 확실히 엔진 부분이 실제보다는 단순화되어 보였어요. 아마도 보안을 핑계로 대충 만든 것 같았습니다. 박윤서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시험체는 실제로 비행했습니까? 포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포터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몇 차례나 시험했습니까? 그건 보안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횟수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런 답변이 나올 때마다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었다면 횟수 정도는 자랑스럽게 말할 법한데요. 그런데 아직 시험체 단계라는 건 실전 배치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윤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대지 버전부터 시작해서 함대지, 공대지 순으로 개발할 계획이에요. 이 애매한 답변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모형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외관은 그럴듯했지만 역시 실물이 아닌 전시용 모형이었어요. 재질도 플라스틱인지 복합 재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무기라면 이렇게 쉽게 공개할 리도 없고요. 포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로웰 박사님, 저기 보시면 엔진 부분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실제 스크램 엔진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포터 말이 맞았어요. 진짜 극초음속 엔진이라면 훨씬 복잡한 구조여야 했습니다. 연소실, 흡입구, 노즐 등의 구조가 너무 단순했어요. 게다가 크기도 실제보다 축소된 것 같네요. 포터가 덧붙였습니다.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커야 할 텐데. 박윤서가 우리 대화를 의식한 듯 말했습니다. 이건 전시용 모형이라 실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러 단순화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보안을 핑계로 대충 만든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러시아나 중국이 자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공개할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전시관을 더 둘러보니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천궁 방공 시스템, KSSM 등 모두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검증된 그리고 사거리가 제한된 무기들이었습니다. 현무2B는 사거리가 300km, 현무3은 800km 정도였어요. 북한을 상대로는 충분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이코어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였죠. 다른 무기들과 비교해서 하이코어의 특징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들과 달리 대기권 내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포터가 물었습니다. 마 5 이상입니다. 박윤서가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 5 이상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네.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는 건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일까? 포터도 비슷한 생각이었던지 물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건 기밀 사항이라서. 박윤서가 말을 흐렸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과장된 부분이 많구나. 진짜 대단한 성과라면 이렇게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요. 전시관 구석에는 하이코어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패널들이 있었습니다. 연구 시작부터 시험 발사까지의 과정이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성능 수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세계 수준, 첨단 기술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 뿐이었어요. 한 패널에서는 하이코어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 무력화, 신속한 정밀 타격, 전략적 억제 효과 등. 하지만 이런 건 어떤 극초음속 무기든 가져야 할 기본적인 특징들이었어요. 실제 시험 영상 같은 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브리핑에서 일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윤서가 답했습니다. 포터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몇 초짜리 편집 영상 정도겠지. 전체 과정은 안 보여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었다면 더 당당하게 공개했을 테니까요. 러시아가 킨잘 시험 영상을 공개할 때의 자신감과는 차이가 났어요. 전시관 한편에는 하이코어 개발에 참여한 기관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분명 훌륭한 기관들이었지만 극초음속 기술에서는 아직 초심자 수준이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관을 다 돌아본 후 브리핑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하이코어는 아직 시험 단계에 불과하고 실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설령 완성된다 하더라도 전략적 균형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다. 포터도 비슷한 생각인 듯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었어요. 예상대로 과장이 심하다는 건 말이에요. 박윤서가 브리핑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 아마 화려한 그래프와 시뮬레이션 영상 정도겠지. 하지만 실제 데이터나 구체적인 성능 수치는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러시아의 킨잘이나 중국의 YJ-19 같은 검증된 무기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하이코어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결국 제 초기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한국은 여전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윤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포터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네요. 포터가 말했습니다. 시험체 수준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벌이는 걸 보니 과장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서 본 모형도 그렇고 구체적인 수치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요. 그때 박윤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윤서는 화려한 슬라이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비공개 회의실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은 훨씬 작고 아늑했습니다. 대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 몇 개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연구소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박윤서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포터님,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 극초음속 무기가 있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윤서의 다음 질문이 저를 긴장시켰어요. 로엘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박윤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킨잘과 중국의 YJ-19를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가장 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답은 뻔했어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제가 워싱턴 청문회에서도 인정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 관계자 앞에서 이런 걸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미국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박윤서가 제 침묵을 읽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비행 패턴과 기존 방어 시스템의 탐지 범위를 비교한 자료였어요.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고도를 비행합니다. 레이더 지평선 때문에 탐지 시간이 극도로 짧아져요. 박윤서가 그래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킨잘의 경우 탐지부터 착탄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포터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박윤서는 계속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궤도 변경입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무기는 비행 중에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요격 미사일이 목표를 잃게 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이건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골든돔이 완성되려면 언제까지 걸릴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의 일정표였어요. 위성만 구축만 해도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지상시설 연동까지 고려하면 10년은 좋게 걸리겠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박윤서가 테이블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기다려줄까요? 이 질문에는 정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박윤서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어떤 동맹국이어야 할까요?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주는 너무 멀고요. 박윤서가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위치는 정말 전략적이었어요. 중국의 동쪽 해상 진출로를 막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무기 체계로는 제가 말하려던 순간 박윤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무기들은 모두 방어적이거나 단거리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이코어가 완성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국의 주요 군사 기지들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와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거리가 그 정도나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이지만 충분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수준입니다. 포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체 단계 아닙니까? 실제 배치까지는. 박윤서가 포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포터님, 시험체라고 해서 기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박윤서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엘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답해야 할까요? 동맹국들과의 책임 분담입니다.
결국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혼자 모든 걸 떠안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요. 바로 그겁니다. 박윤서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미국의 골든돔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울 동맹이 필요합니다. 박윤서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구간을 맡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한국 관계자들의 말과는 달랐어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처럼 들렸거든요.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윤서가 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는 부족하겠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은 들었어요. 박윤서의 눈빛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 관계자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진짜 확신 같은 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적인 메모를 적을 준비가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배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박윤서가 다시 브리핑룸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하이코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실제 시험 발사 때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입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민감한 자료를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어요. 네, 편집하지 않은 원본입니다. 포터도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보안상 절대 외부에 보여주지 않는 자료들이었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이 정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거 정말 공개해도 되는 자료입니까? 포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보여드려야 할 것들만 선별했어요. 박윤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7점. 마치 실제 발사 상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도 카운트다운에 맞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 4. 박윤서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건 거대한 화염이었어요. 일단 부스터가 점화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염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일단은 우주발사체 계열 부스터입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어요. 강력한 추진력으로 목표 고도까지 올려보냅니다. 데이터 창에서 고도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5km, 10km, 15km. 속도도 마하 1, 마하 2, 마하 3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세한 데이터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의 시험 발사 때도 이 정도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추진력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박윤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화면 구석에는 발사대의 모습도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수직 발사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사진 발사대였어요. 발사대가 경사져 있네요. 포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경사 발사 방식입니다. 수직 발사보다 효율적이에요. 저는 이전에 들었던 정보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수직 발사라고 했었는데. 일단 분리, 화면에서 부스터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로켓 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2단이 점화됐어요. 2단은 KTSSM 계열입니다. 더욱 정밀한 가속을 담당해요. 데이터 창의 숫자들이 더욱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20km, 속도 마하 4점. 포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저 데이터들이 진짜라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만약 조작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라면 이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가속도를 보세요. 박윤서가 다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정말로 그래프가 매끄럽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불안정한 진동이나 급격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올라갔습니다. 2단 임무 완료. 수평 비행 전환. 박윤서가 외쳤습니다. 화면에서 미사일의 궤적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수직으로 올라가던 것이 수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전환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박윤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새로운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램 스크램 통합 엔진 점화라는 글씨가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서 미사일 뒤쪽에 푸른 빛의 화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어요. 마치 제트 엔진보다도 더 뜨거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극초음속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창의 속도 숫자가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마하 4, 마하 5, 마하 5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마하 5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성과였어요. 포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포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하 5.8, 마하 5. 제가 펜을 꽉 쥐고 있는 것도 모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과연 마하 6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하 6.0, 목표 속도 달성. 박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고도 표시등도 깜빡였. 23km. 저는 의자에 푹 앉아버렸습니다. 마하 6의 고도 23km라니. 이건 러시아의 킨잘과 맞먹는 성능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박윤서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화면에서 미사일은 계속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바다 표면과 평행하게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 시간을 보세요. 박윤서가 가리킨 곳에 타이머가 있었습니다. 1분 30초. 발사 지점에서 서해상 목표 지점까지입니다. 만약 이게 평양 방향이었다면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 보니 2분이면 평양.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 북한 지역은 3분 내에.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포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건 데모가 아닌데. 포터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화면에서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데이터 창에 임무 완수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정확도까지 완벽했던 거였습니다. 박윤서가 조명을 다시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리핑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포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 실제 데이터라면 한국이 정말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이에요. 혹시 이 데이터가.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작된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박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박윤서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제관측소에서 포착한 자료입니다. 우리 데이터와 일치하죠. 제3자 기관의 관측 데이터까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조작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소스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포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마하 6을 달성한 겁니까? 네, 목표였던 마하 5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정말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제가 워싱턴에서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도 23km도 목표치를 넘은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20km였어요.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윤서가 테이블에 다른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건 비행 경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수평으로 비행했어요. 경로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수평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바다 표면을 따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레이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요격 불가능한 무기라는 것을. 미국의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기 어려운 무기였어요.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있을까요? 포터가 물었습니다. 박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탐지부터 착탄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는 계속 데이터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맞먹는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게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험체라고 해서 우습게 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언제 다음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만. 박윤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머지않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포터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놀라운 기술을 개발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 머릿속에 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듣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오만함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박윤서가 다시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자료집들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이코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서가 자료집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시험 발사는 사실 기본 성능 검증에 불과합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어요. 실제 작전 능력은 훨씬 광범위해요. 포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이지만 박윤서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베이징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베이징까지요? 네. 그리고 상하이, 칭다오, 선양까지도 모두 사정권 내에 들어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거리를 계산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950km였어요. 만약 하이코어가 이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중국의 주요 군사 기지들이 모두 타격 범위에 들어오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박윤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도 사정권 내입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포터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어요. 더 이상 북한만 상대하는 지역적 플레이어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윤서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하이코어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무기 체계들과 연동되어야 진짜 위력을 발휘해요. 테이블 위에 새로운 사진들이 놓였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모습이었어요. 현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윤서가 물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지하 관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현무는 고속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깊은 지하까지 관통할 수 있어요. 북한의 지하 시설들을 무력화하는 게 주목적이죠. 박윤서가 두 미사일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이코어와 현무호가 함께 있으니 뭔가 대단한 조합처럼 보였어요. 하이코어가 신속한 타격을 담당한다면 현무호는 확실한 무력화를 담당합니다. 두 무기가 함께 사용되면 포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적이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조합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하이코어로 먼저 방어 시설을 마비시키고 현무호로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 어떤 나라든 속수무책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건 지대지 버전입니다. 박윤서가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하이코어의 모습이었어요. ALBM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ALBM이 뭡니까? 포터가 물었습니다. 에어,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의 줄임말이에요.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전투기에서도 하이코어를 발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박윤서가 전투기 사진을 꺼냈어요. KF-21의 모습이었습니다. KF-21의 외장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도 무서운데 공중에서 발사한다면
그럼 발사 위치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KF-21이 한반도, 상공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포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든 전투기를 감시해야 하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KF-21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 그들의 방공망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박윤서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핵 없는 핵 억제력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서가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이코어와 현무호가 완성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존하는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속도와 궤도입니다. 박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두만 얹으면 억제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하이코어라니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것 같았어요. 물론 현재로서는 재래식 탄두만 사용합니다. 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언제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포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사실상 핵 억제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억제 효과는 비슷할 겁니다. 저는 이제야 하이코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게임 체인저였어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등한 협상력을 갖게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박윤서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보여주는 도표였어요. 미국의 골든돔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 한국의 몫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러시아나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는 카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조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로 말이에요. 한국이 정말로, 제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군요. 이미 되었다고 봐야죠. 박윤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포터도 이제 완전히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박윤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파트너가 아니라 이미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국이 되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평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윤서가 브리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여러 두꺼운 폴더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각각 다른 기관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했으니 이제 문서로 확인해 보시죠. 박윤서가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건 국방과학연구소의 공식 시험 보고서입니다. 표지에는 ADD 극초음속 무기 기술 검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상세한 기술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고 속도 마하 6.0, 순항 고도 23km, 비행 시간 152초. 모든 숫자들이 앞서 본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 작성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험 발사 직후입니다. 독립적인 검증 기관에서도 확인했어요. 박윤서가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로고가 보였어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도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복잡한 공식들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대학교 수준의 엄밀한 분석이었습니다. 포터가 서울대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산들 정말 정교하네요.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박윤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하이코어 시스템은 설계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기술을 구현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폴더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카이스트였어요. 카이스트 연구진들도 독립적으로 검증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카이스트 보고서는 더욱 기술적이었어요.
엔진 연소 효율, 공기역학적 특성, 재료 공학적 분석까지 모든 면에서 꼼꼼하게 검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세 기관 모두 하이코어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박윤서가 네 번째 폴더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로고들이 보였습니다. 하나시스템, LI진엑스원, KAI 등 주요 방산업체들도 개발에 참여했어요. 민간 기업들의 참여까지 확인되니 이제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협력 체계라면 조작이나 과장은 불가능했어요. 그때 박윤서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서 이 기회에 정정하고 싶습니다. 포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정보들 말씀입니까? 우선 엔진 방식부터 잘못 알려져 있어요. 박윤서가 기술 자료를 펼쳤습니다. 스크램 엔진 단독이 아니라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를 통합한 방식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포터가 스크램 엔진 단독이라고 했었는데 램 스크램 통합 엔진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속도에 따라 램제트와 스크램제트가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포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발사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서가 계속했어요. 수직 발사가 아니라 경사 발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이것도 포터가 확신했던 내용과 달랐어요. 포터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탑재 기종도 잘못 알려져 있어요. 박윤서가 전투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F-15K가 아니라 KF-21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제 포터는 완전히 침묵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가 이렇게 부정확했다니. 정보 수집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박윤서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거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추정이 많아요.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려진 원이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의 주요 도시들까지도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사거리가 1500km는 좋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정말 전략급 무기였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CEP 10m 이내입니다. 박윤서가 답했습니다. CEP 10m라는 건 절반의 미사일이 목표점에서 10m 이내에 떨어진다는 뜻이었어요. 이 정도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포터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윤서가 마지막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논문입니다. 표지를 보니 Journal of Strategic Weapons Technology라는 저명한 학술지였어요. 여기에 논문이 실린다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사 과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1차 심사를 통과했어요. 올해 말쯤 게재될 예정입니다. 국제학술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의 주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박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솔직한 인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잘못 판단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포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과장이나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자료들을 보니 박윤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한국도 그동안 이런 기술을 공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핵물리학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편견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모든 보고서들을 다시 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ADD, 서울대, 카이스트, 방산업체들이 모두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포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모두 틀렸네요.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서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적인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리 동맹이라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윤서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써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제 이전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평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존경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과장된 주장과 현실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준비했었는데 제목부터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전략적 함의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하이코어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기존의 평가와 달리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문장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전에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특히 마하 6의 순항 속도와 23km의 비행, 고도는 현존하는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포터를 다시 만났습니다. 포터도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어떻게 보고서를 쓰실 예정입니까? 포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써야죠. 우리가 틀렸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제 회사에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특히 스크램 엔진이나 발사 방식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네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정보 수집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박윤서가 보여준 자료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ADD, 서울대, 카이스트까지 참여한 검증 과정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첫 번째 할 일은 국방부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로엘 박사님, 한국 방문은 어땠습니까?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이들도 저와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한국의 하이코어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하 6고도 23km를 달성했어요. 한 관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네, 실제 시험 데이터까지 확인했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짜 성과예요.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ADD, 서울대, 카이스트의 보고서들이었어요. 이 모든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국방차관이 자료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전략적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스크린에 동아시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의 하이코어 사정권에는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모두 들어옵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한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KF-21에 탑재 가능하다면 발사 지점을 예측하기도 어려워져요. 더 중요한 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도 막기 어려워요. 한 장군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제 지역 강국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국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국방차관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 보유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세계 질서를 뒤흔들 무시무시한 강국으로 도약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존경과 그 파급력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하이코어를 상상해보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격 불가능한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 순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 관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저는 골든돔 프로젝트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우리 골든돔이 완성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 공백기에 한국이 동아시아를 책임질 수 있어요. 국방차관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책임 분담입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를 보여줬어요. 태평양을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서태평양은 한국이, 동태평양은 미국이 담당하는 방식으로요. 이 제안을 들은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고 우리는 태평양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이 있을 때 한국의 하이코어가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한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전략이네요. 우리 혼자 모든 걸 떠안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파트너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면 독자적인 행동을 할 위험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긴밀한 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한국을 우리와 더 가깝게 묶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엘 박사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네, 완전히 확신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다음 주에 정책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50페이지에 이르는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며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 파트너이다. 특히 골든돔 프로젝트 완성 이전까지는 한국의 하이코어가 이 지역 균형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 승인만 떨어진다면 한국은 세계 질서 재편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새로운 회의 일정이 잡혔어요. 제목은 한미 태평양 분담 구역 설정 방안이었습니다. 그 회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대신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생겼어요. 동시에 그들의 엄청난 기술력에 대한 건전한 경계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그리고 깊이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한국이 가장 필요한 동맹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열릴 한미협력회의가 기다려졌습니다. 이제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구나.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반전이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한국, 이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니,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야까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편견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